첫 번째 헤드라인입니다. 샘 올트먼 오픈AI 최고 경영자는 4일 오전 자사의 개발자 컨퍼런스인 빌더랩 행사가 서울 중구 플라자 호텔에서 SK그룹과 주요 계열사들의 대표들을 만나 인공 분야의 협력을 논의했습니다. 두 번째 헤드라인입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부당합병과 분식회계 혐의 관련한 1심에 이어서 항소심에서도 무죄 판결을 받으면서 수년간 삼성을 맴돌던 총수 사법 리스크 족쇄가 풀렸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세 번째 헤드라인입니다. LIG 넥스원이 깜짝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전날 장마감 후 지난해 4분기 실적을 공시했는데요. 연결 기준으로 매출은 1조 1,687억 원, 영업이익은 628억 원을 기록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마지막 헤드라인입니다. 미정부가 촉발한 관세 전쟁 우려로 급락했던 가상화폐 대장주 비트코인이 10만 달러 선을 회복했습니다. 코인베이스에 따르면 미국 동부 시간으로 비트코인 한 개당의 가격은 24시간 전보다 3.11% 오른 10만 1,061달러에 거래됐다고 밝혔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마켓 쇼쇼쇼 진행을 맡은 이지영입니다. 오늘 국내 증시는 어제 낙폭세를 만회해가는 흐름들 이어지고 있는데요. 멕시코에 이어서 캐나다까지도 관세가 지연이 되면서요. 이 부분에 관한 투심이 우리 시장에도 흘러 들어왔습니다. 특히나 시가총액 상위인 삼성전자가 지수를 크게 이끌고 있기 때문에 다른 아시아 증시 대비해서도 주가가 좋은 성적표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이러한 온기가 우리 시장에 계속되기를 바라보면서 오늘도 시장의 다양한 전략들 저희가 함께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코너부터 소개해 드릴게요. 뉴지스 코너 준비되어 있는데요. 오늘은 KR리서치의 김대준 대표님께서 함께해 주실 예정이니까 시장 전략 저희와 함께 잡아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저희 방송 유튜브 통해서도 시청하실 수가 있습니다. 많은 참여 다시 한 번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방송에서 제공해 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가치 판단과 상승 하락을 보장하고 있진 않다라는 점 다시 한번 유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마감 시작까지 저희와 함께 시장에 관한 전략들 한번 챙겨보시죠. 마켓 쇼쇼쇼 1부 본격적으로 출발합니다. 우리 시장 오후장까지의 탄력들 이어질지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오늘도 시장 전략 나눠보겠습니다. 김대준 대표님 모셨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저희 헤드라인 또 바로 열어보면서요. 시장 이야기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헤드라인으로 가지고 오셨는데 역시나 대표님이 선정해 오신 헤드라인 좀 재밌는 것 같아요. 한번 설명을 해주시죠. 저희가 네. 헤드라인을 전날 정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트럼프의 관세가 가장 뜨거운 이슈였어요. 맞아요. 하루 만에 이제 냉온탕이 반전이 됐죠. 네. 변하는 상황이었죠. 하지만 오늘 관세에 대한 우려가 다소 완화되긴 했지만 시장이 왜 빠졌는지, 왜 올랐는지, 앞으로 어떻게 될지 이 부분은 우리가 체크해서 이해를 하고 넘어가야 되겠죠. 그리고 오늘 가장 핫한 삼성전자의 움직임이라든지 또는 2차전지와 자동차 업종의 전일 많이 빠지고 오늘 일부 반등을 주고 있어요. 그 내용까지 한번 제가 쫙 훑어드릴게요. 네, 기대가 됩니다. 자, 우리 시장 한번 관통을 해주시죠, 대표님. 네, 관세 얘기가 어제 그리고 최근 내에서의 가장 핫 이슈로의 시장을 영향을 주고 있는 이슈라고 볼 수가 있어요. 제가 옛날 얘기 하나 해드리려고 합니다. 또 앞서 보셨던 헤드라인은 지금의 그 관세에 대한 부분의 헤드라인이 아니고요. 2018년 3월에 있었던 트럼프 1기 행정부 시절에서의 그 관세 정책에 대한 우려의 기사 내용입니다. 그때 우리나라에 대한 관세 정책이 어떠했는지 제 기억을 더듬어서 한번 여러분께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결론은 트럼프는 비즈니스맨이기 때문에 협박과 또 협상 테이블에 끌어오른 과정에서 이 보통 엄포 후에 협상 전략을 가져가죠. 이 내용이라는 점을 이해하시면서 들어보시면 될 겁니다. 2018년 3월에 우리나라에 대해서 국내에 대해서 철강과 자동차에 대해서 철강의 25%, 알루미늄의 50%의 관세를 부과했습니다. 자동차는 상용차에 대해서 25%의 관세를 부과했죠. 철강과 자동차는 영업이익률이 그렇게 높은 산업이 아닙니다. 특히 철강 같은 건 한 자릿수이고요.
자동차 같은 경우에도 뭐 그 차종별로 좀 다르지만 10% 초반대 영업 이익률입니다. 그런데 관세를 25%씩 부과하게 되면 역마진이 발생할 수 없습니다. 적자가 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관세를 부과하고 국내 시장에서 굉장히 놀랐어요. 와, 이렇게 되면 우리나라 촬영관사는 완전히 그 위태로운 상황으로 진행될 것이다라고 많이들 생각을 했었는데 바로 WTO에 제소를 했고요. 근데 WTO에 제소를 해봐야 2, 3년 걸려요. 그렇기 때문에 즉시에 우리가 이제 FTA 재협상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그래서 관세 25%에 대해서 쿼터제로 바꿨습니다. 바로 바꿨어요. 3월에 관세 부과를 했고 불과 한 달 이내에 재협상을 통해서 쿼터제, 그러니까 지난해 수준의 60%한 70% 수준으로 수출을 하겠다. 쿼터제로 바꿨어요. 그리고 한두 달 내에 이것도 면제돼 버렸습니다. 물론 주고받은 게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사드 배치라든가 여러 가지 내용에 있어서 주고받은 게 있긴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트럼프 대통령의 비즈니스 철학이 처음에 공격적으로 상대방을 몰아붙입니다. 그리고 협상 테이블로 끌어들인 다음에 원하는 바를 이제 주고받기를 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지금 나오는 캐나다, 멕시코, 유럽, 그리고 브릭스, 그리고 중국, 한국에 대한 관세 정책을 추진하겠다라고 하는 내용들은 일단 엄포로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여기에 대해 주가가 크게 출렁일 때는 오히려 매수해야 될 것이고, 그리고 과거에 중국에 그 25% 무역 관세를 부과하면서 아픈 기억이 있어요. 이 당시에 중국에 관세를 부과함으로써 미국의 물가가 올랐고요. 물가가 올름으로 해서 금리가 2.5%에서 3.5%까지 금리가 상승을 했고, 여기에 대해서 무제한 양적 완화라는 정책을 추진했거든요. 그래서 아픈 기억이 있기 때문에 쉽사리 관세에 대해서 트럼프가 시장에서 나오는 내용처럼 이렇게 진행하기는 어려울 것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거시경제적인 흐름으로 봤을 때는요, 대표님 방금 짚어주신 것처럼 인플레이션 촉발의 우려감이 그렇죠. 많이 대두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은 다시금 금리 인상이다. 이 부분도 그렇죠. 무시할 수 없는 부분이잖아요. 네. 근데 아무리 이제 협상 테이블에 올려놓고 협상을 한다고 할지언정 인플레이션을 촉발하기에는 충분한 재료가 던져진 것 같은데 네. 대응을 어떻게 해봐야 될까요? 앞서 말씀드린 협상 테이블에 가서 주고받고, 어차피 비즈니스맨이기 때문에 줄 거 주고 받을 거 받아야 되는 형태로의 진행이 돼야 될 겁니다. 그래서 인플레이션 작동 우려에 대한 가능성 때문에 쉽사리 지금 국내 여러 가지 관세 부과에 대한 우려들이 있는 상품의 내용에 대해서 관세를 실제적으로 해당 시점이 되게 되면 부과하지 않을 것이라는 판단으로서의 접근을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나서 오늘 장에서 중요한 키포인트들을 한번 정리를 해드려요. 삼성전자 더 갈까요? 이제 시작일까? 모르겠어요. 반도체를 정말로. 한번 정리해드릴게요. 왜냐하면 어제 핫 이슈와 오늘 핫 이슈가 다르기 때문에 맞아요. 삼성전자 정리를 해드리면 네. 저는 이제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간의 삼성전자 주가가 움직이지 못했던 것은 실적, 업황 등등등 여러 가지 불확실성에 대한 내용들이 있었지만 저는 그중에서도 외국인의 매도가 나왔던 가장 큰 요인은 불확실성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20에서 무죄가 났죠. 20 무죄 내용이 무엇이냐면 삼성전자를 승계하면서 그 당시에 그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이 합병을 했거든요. 근데 제일모직 산하에 있던 에버랜드라든가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한 과대평가되었다라는 부분이 이슈였습니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승계 과정에 문제가 없다라는 내용. 저는 물론 이제 이 부분에서 개인적인 판단에 있어서 좀 더 들여다봐야 된다고 했지만 법원의 판결은 문제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외국인 입장에서도 그간의 2심에서 만약에 이 승계 문제가 있다, 그럼 주인이 없어지는 회사가 돼, 리더가 없어지는 회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외국인 투자자들은 그동안 보수적으로 삼성전자에 대했던 겁니다. 이제 어느 정도의 불확실성이 제거됐기 때문에 외국인 투자자들이 시장에서 삼성전자를 대하는 관점이 달라질 겁니다. 업황이나 시황이나 반도체 경기에 대한 사이클보다는 현재의 주가가 워낙 저평가되어 있는 구간에서 흐름이기 때문에 외국인의 시각이 변한다고 한다면 삼성전자의 주가 또한 지금의 주가 수준이 바닥이라는 건 저평가라는 누구나 다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턴어라운드하는 형태로의 가능성을 우리가 체크해 봐야 되는 시점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실제로 이 경영권에 관해서 제대로 행사를 하지 못했던 기관들이 있잖아요. 네. 이번에 2심까지 무죄가 되고 나서 이재용 회장이 경영에 본격적으로 참여를 할
참여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참여하죠. 참여하고 나서 더욱 기대되는 건 무엇이냐면 외국인의 매수도 기대하겠지만 한 2년 전에 삼성그룹에서 발표한 200조 투자 계획이 있었습니다. 이 당시에 100조는 반도체에 투자할 거고요. 50조는 바이오에 투자할 거고요. 나머지 50조는 로봇과 메타버스. 그 당시에 메타버스가 핫했기 때문에 메타버스에 이제 그 IT 산업에 투자를 한다라는 내용이십니다. 100조, 50조, 50조. 일부 반도체는 현재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바이오 같은 경우는 일부 진행 단계 지금 지점에 흐름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리고 로봇 산업도 물론 일부 레인보우 로보틱에서 진행이 됐지만 추가적으로 진행해. 다시 말해서 무엇이냐면 삼성이 이제는 그간에 보유한 자산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시장의 공격적인 사업 확장, 사세 확장을 통해서 어떤 주가의 반전을 노려볼 수 있다는 측면으로서 또 해석이 되기 때문에 경영권에 복귀해서 어떠한 안정적인 기업 경영을 하겠다라는 것보다는 삼성그룹 자체에서의 확장된 시너지를 발휘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주가의 개선을 우리가 한 발 더 노려볼 수 있는 상황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기대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제 또 추세 전환의 시작이다라는 코멘트도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같이 지켜보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렇다면 이제 첫 번째 헤드라인 마무리해보고 두 번째 헤드라인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또 대표님이 꼽아주신 두 번째 헤드라인 살펴보겠습니다. 라니냐, 오르는 곡물값이다라는 헤드라인인데 다시금 곡물 가격 상승세에 관해서 짚어주신 건지 아니면 이것도 오래된 기사인지. 아닙니다. 이거는 한 일주일 전 기사이고요. 네. 지금 장에서 이제 우리가 시장에서 움직이는 종목들의 흐름들을 보면 AI 소프트웨어 관련 종목들이 있고요. 또 최근에 하락했다가 오늘 같은 반등 주는 반도체 업종이 있을 거고요. 그리고 또 관세 관련 종목들이 있습니다. 관세 관련 종목 중에서 하락 종목도 있지만 상승 종목도 있죠. 어제 같은 경우는 석유 관련 종목들이 굉장히 강했어요. 한국석유, 흥구석유 같은 종목들이 어제 20% 이상의 상승을 보여줬단 말입니다. 그럼 제가 곡물 관련 뉴스를 가져온 것은 무엇이냐면 이 곡물 관련 뉴스도 관세 반대 급부의 현상으로 주가가 움직일 수 있는 개연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기 위한 내용입니다. 어제 석유 관련주들이 일시적으로 상승했다 오늘은 조정을 받고 있어요. 오늘 조정이죠. 네. 지금 관세 반대 급부의 현상에서의 주가가 움직이는 것은 짧은 구간에서의 주가 상황입니다. 한 2박 3일 정도의 흐름에서의 상황이거든요. 어제 석유 관련주 중에서 유독 휘발유 판매 관련주들이 강했어요. 이거는 뭐냐면 캐나다가 전 샌드오일을 주로 생산합니다. 모래에 섞여 있는 끈적끈적한 거기에서 이제 정제를 해야 되거든요. 미국 정제 시설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휘발유를 정제하는 기업들 또 판매하는 회사들이 주가가 어제 강했던 거예요. 다 올라간 게 아니고. 그래서 그들 종목들이 강했는데 우리는 한 발 앞선 투자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최근에 곡물의 그 가격의 현상을 보게 되면 옥수수 가격 기준으로 해서 지난 10월 대비해서 한 30% 정도 상승했어요. 커피 값은 엄청나게 올랐습니다. 물론 커피는 곡물이라고 볼 수는 없겠지만 커피 가격은 지난해 대비해서 3배 올랐어요. 130불에서 390불까지 올랐으니까 엄청나게 올랐죠. 근데 곡물의 가격이 최근에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라는 측면에서의 내용을 살펴보고 관세와 연결지어서 판단을 해보게 되면 미국은 옥수수, 대두, 밀 생산 측면에서 거의 세계 1, 2위 국가입니다. 그런데 캐나다든 멕시코든 브릭스든 유럽에 관세를 부과하게 되면 상대국에서 수입을 하는 그 농작물이 많아요. 그러면 우리도 상대 보복 관세. 그러니까 미국에서 수입하는 뭐 밀이든 옥수수든 대두에 대해서 상대 관세, 보복 관세를 하겠다. 이렇게 나올 수가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직 이 내용이 시장에서 불거지지 않았지만 곡물 관련 종목들에 대한 흐름들도 개선되면서 한 차례, 두 차례 정도 시세 탄력의 흐름을 만들어낼 가능성이 있다라는 점입니다. 어제 석유 관련주들이 주가가 움직였던 것처럼. 그렇다면 우리가 곡물 관련주 최근에 움직이진 않고 있지만 한번 들여다봐야죠. 대표적인 종목이 고려산업 같은 종목들이 사료 관련주이고요. 그다음에 뭐 대동그룹 같은 경우는 농기계 생산 기업이죠. 네. 대동이나 대동기업, 뭐 로봇과도 연결돼 있고 재건과도 연결돼 있습니다. 트랙터를 이제 우크라이나에 수출한다는 얘기들, 뭐 여러 가지 내용들이 이제 복합적으로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내가 테마와 이슈와 시장 흐름과 연동지어서 종목에 대해 선제적 운용을 한번 해보겠다라고 생각하신다면 곡물 관련 이슈와 연동된 흐름의 종목들도 한번 현 시점에서 눈여겨봐야 될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는 지점에서의 내용으로 헤드라인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네, 좋은 점을 짚어주셨습니다. 사실 관세 리스크 불거지면서 선물 시장에서 유가가 상승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대표님이 말씀해주신 것처럼 이 정제 관련한 기업들이 어제 시장에서 반응을 했다면 또 한 번 이런 리스크가 불거졌을 때 다음 타자가 될 수 있는 게 곡물이다라는 관점에서 여러분들 한번 살펴보시면 좋겠고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건 네. 이제 곡물 쪽 테마는 약간 테마주의 성격을 좀 띠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대표님. 그래서 대응할 때 좀 어려운 부분은 확실히 있을 것 같은데요. 어제 그 휘발유 관련주들이 거의 상한가 육박하는 주가의 상승을 보여줬죠. 오늘은 한 5% 정도 주가 빠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판단하는 기준에서의 그 테마주나 흐름에 강한 반등을 그 연동을 해서 투자하는 종목들은 미리 들어가서 주가의 움직임을 기다리다가 아니면 뭐 해당 시점에 팔고 나오는, 그러니까 주가의 변동폭이 현재 크지 않기 때문에 지금 들어가서 2, 3일, 3, 4일, 최장 일주일 정도 기다려봐서 안 움직이면 해당 시점에 매도하고 나오는 형태로의 진행을 하셔야 됩니다. 계속 가져가는 게 아니라 최장 일주일 정도의 텀을 보고 지금 들어가서 움직이면 고점에 팔고 나오는 이런 형태의 매매 스킬이 좀 필요한 섹터라고 볼 수가 있겠죠. 네, 좋습니다. 투자에 관한 하나의 힌트로 여러분들이 한번 가져가 보시면 좋겠고요. 저희 이어지는 코너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은혜로운 섹터 준비되어 있는데요. 오늘은 또 샘 올트만 방안에 관한 이야기를 좀 나눌 예정입니다. 관련주들 조금씩 움직이고 있는데요. 그 부분도 여러분들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가 시장도 한번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또 국내 테마 탑3까지도 같이 한번 살펴보는 전략들 세워보겠습니다. 자, 은혜로운 섹터 이어집니다. 네, 은혜로운 섹터 장은혜입니다. 오늘 샘 알트먼 방한 소식에 우리 시장이 좀 훈풍이 깃들고 있는 상황인데요. 어떤 이야기였는지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샘 알트먼이 오늘 방한을 해서 오픈 AI 빌더랩에 참석을 했습니다. 오픈 AI 빌더랩이라는 것은 오픈 AI가 주최를 하고 있는 개발자 컨퍼런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데 이번 컨퍼런스에 국내 AI 기업 인사들 무려 100여 명이나 참석했다고 합니다. 자, 여기에서 샘 알트먼 이 누구를 만나서 어떤 이야기를 할까 시장은 굉장히 주목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 카카오 대표와 크래프톤 대표를 만나고요. 플러스 알파로 SK의 최태원 회장과 삼성전자 DS 부문 수장을 원래 만나기로 했었는데 어제 마침 또 이재용 회장이 무죄를 선고를 받게 됐죠. 그래서 업계에서는 샘 알트만과 이재용 회장이 직접 만나지 않겠냐 이런 가능성 높게 점쳐지고 있다는 점 체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이슈는 바로 카카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카카오는 작년에 자체 AI 서비스인 카나나를 공개를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말 정도에 출시할 예정이었죠.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독자적인 초거대 언어 모델을 개발하는 대신에 이미 개발된 AI 모델을 선택해 구현하는 전략을 취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미 개발된 AI 모델은 우리가 쉽게 말해서 챗GPT 이런 거를 떠올려 볼 수가 있는데 챗GPT와 협업을 하게 된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죠. 그런데 이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이야기가 오늘 오전 11시경에 들려왔습니다. 오픈 AI와 전략적 제휴를 맺고 챗GPT 기술을 카나나 서비스에 활용키로 하게 됐다라는 점 체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와 함께 협업이 기대되는 부분은 어떤 것이 있을까? 샘 알트먼은 일본의 한 인터뷰에서요. AI 전용 단말기를 출시할 것이다 라고 인터뷰를 했습니다. 여기에 삼성전자를 좀 얹어갈 수가 있을까? 삼성전자 기기에다가 오픈 AI의 소프트웨어를 얹어서 오픈 온디바이스 AI를 좀 개발하지 않겠냐라는 기대감도 역시 모여지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 체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샘 알트먼이 또 일본 인터뷰에서 자체 AI 반도체 개발에 나설 것이다 라고 인터뷰를 하기도 했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삼성전자, SK
하이닉스와 협업이 좀 기대되고 있습니다. 플러스 알파로 이 부분에 대해서 HBM 물량 확보 논의 기대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크래프톤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오픈 AI와 상당히 인연이 깊은 기업 중에 하나가 바로 크래프톤이죠. 왜냐하면 GPT-4O를 활용해서 이미 게임을 출시한 이력도 있고요. 그리고 크래프톤의 구성원 95%가 지금 현재 챗GPT를 통해서 생성형 AI를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또 다른 기대되는 깜짝 발표는 오픈 AI의 한국법인 설립입니다. 지금 현재 아시아 중에서 일본과 싱가포르의 오픈 AI의 지사가 설립이 이미 된 상황인데 한국은 없죠. 그래서 업계에서는 한국 지사가 좀 오래 설립되지 않겠냐라고 유력한 상황이다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이야기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LIG 넥스원 이야기인데요. 어닝 서프라이즈를 내놨습니다. 작년 매출액 3조 2,700억 원을 넘어서게 되면서 전년 대비해서 42% 성장했고요.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도 2,300억 원을 넘어서게 되면서 전년 대비해서 24% 가깝게 큰 폭으로 증가했습니다. 자, 그리고 분기로 따로 떼어놓고 보자면 4분기 매출 1조 1,000억 원을 넘어서게 되면서 전년 동기 대비해서 72%나 큰 폭으로 증가,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도 628억 원가량을 기록을 하면서 전년 동기 대비해서 70%가량 큰 폭으로 늘어났습니다. 이 4분기 매출과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시장의 전망치 대비해서 각각 35% 그리고 19%나 큰 폭으로 상회하는 좋은 실적을 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앞으로는 좋을까? 증권가에서는 LIG 넥스원의 성장세가 쭉 이어질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익이 적은 인도네시아 프로젝트 비중을 좀 줄이고 대신에 이익이 큰 지역으로 수출 확대가 예상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리고 LIG 넥스원 외에도 다른 우리 한국의 방산기업 같은 경우에는 투트랙 전략을 잘 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재래식 무기를 수출해서 자금력을 잘 쌓고요. 첨단 무기 체계 R&D를 통해서 미래 먹거리를 확보를 하면서 동시에 해외 수주 잔고 역시도 잇따라 쌓아가고 있습니다. 이 투트랙 전략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도 더 가속화될 것이다 라고 증권가에서는 말하고 있다는 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국내 테마 탑3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자 암호인데요. 빌 게이츠가 젠슨왕이 틀렸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3년에서 5년 내에 상용화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서 마이크로소프트가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양자 기계를 올해 말에 출시할 예정이다라고 코멘트하기도 했습니다. 이와 같은 이야기 속에 바이오로그 디바이스와 그리고 엑스게이트 같은 경우에는 오늘 장중한 때 상한가 터치하는 움직임 보이기도 했고요. 이 KCS 역시도 26% 강한 슈팅 나오기도 했습니다. 자, 자동차 2차 전지 IT입니다. 제가 어제 이 자리에서 또 트럼프 관세 이슈로 인해서 좀 지지부진하다라고 코멘트를 드렸었는데 오늘 세 섹터 모두 다 반등세 잘 그려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의 트럼프가 멕시코, 캐나다 관세 조치를 한 달 정도 유예키로 했기 때문이죠. 멕시코, 캐나다와 마약 및 중무기 밀매 차단 플러스 알파로 국경 강화에 대해서 논의 중이라고 합니다. 기아 같은 경우에도 어제 큰 폭으로 떨어졌지만 오늘 3%대 반등 나서주고 있고요.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도 8%대 반등 시원하게 그려주고 있습니다. LG전자 같은 경우에는 어제 52주 최저가를 기록한 바가 있었는데 오늘 1% 가깝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은요, 히토류입니다. 이 멕시코, 캐나다에 이어서 중국 역시도 관세 유예되지 않겠냐라는 가능성 당연히 높게 점쳐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미국의 또 트럼프가 우리는 우크라이나한테 무려 440조 원이나 지원을 했다. 여기에 상응한 대가를 원한다라면서 히토류에 대해서 언급을 했습니다. 우크라이나와 히토류 거래 검토 중이라고 이야기했고요. 이온과 유니언 머티리얼 같은 경우에는 나란히 지금 두 자릿수까지 급락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 체크 함께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은혜로운 섹터 함께 살펴봤습니다. 이어지는 오이슈 시간에는요, 딥시크로 인해서 기대감이 많이 모아지고 있는 소프트웨어 쪽 살펴볼까 합니다. 시장 규모 자체가 커질 수 있을까 굉장히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자, 그러니까 다음 코너도 기대하 쇼쇼쇼.
은혜로운 섹터 살펴보고 오셨습니다. 시장 체크해봤다면 대표님과 시장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대표님, 오늘 시장 한 주 평으로 어떻게 또 표현을 할 수가 있을까요, 저희가? 시장에서 많이 거론되고 있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AI 생태계 변화가 되고 있다. 하드웨어에서 소프트웨어로. 여로. 맞습니다. 사실 이 소프트웨어 쪽은 이제 관세 리스크 불거졌을 때도 탄력이 잘 안 빠지더라고요. 네. 그만큼 이제 강하다라는 느낌이 들기는 하는데 이런 기조는 이제 당분간 계속될 것이다라고 보실까요? 아마 그 AI 소프트웨어 관련해서 여러 경제 채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내용에서의 방송들을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까지의 흐름이 이어질지가 관심사이겠죠. 뭐 단기적으로 2, 3일, 3, 4일 일주일 상승하고 다시 조정을 받게 되면 타이밍상으로 최근 상승력과 함께 어느 정도 일정 부분 수익이 났기 때문에 투자 시점으로는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는데, 올 한 해 길게 봐서 올 한 해 연속에서 흐름의 연속성을 가지고 진행이 된다라고 한다면 지금도 절대 늦지 않았다라고 판단되는 흐름에서의 모습이라고 우리가 결론을 낼 수 있겠죠. 저는 결론지어서 말씀드릴 때 AI 생태계가 변화했다는 것은 단순하게 뭐 일주일, 한 달 정도의 시세 흐름을 가지고서 주가가 움직이는 것이 아니고 AI 산업에 대한 전체적인 패션이 바뀌고 있다라는 내용으로서의 해석이 가능하고요. 올 한 해 1년 동안에 AI라는 테마가 연속적으로 시장에서 뜨거운 이슈로에 작용한다라고 한다면 소프트웨어 쪽의 종목들이 여전하게 강세 현상을 보여줄 가능성이 아주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또 저희가 마침 시장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속보 하나를 좀 알려드릴까 합니다. 10일부터 일부 미국 상품에 10% 관세를 부과하겠다라고 하고요. 석탄과 LNG 쪽은 15%라고 하는데 지금 지수가 몰리고 있거든요, 네네. 대표님. 이거 우리 대응점 좀 바로 실시간으로 잡아볼 수 있을까요? 아마 대중국에 대해서는 기존에 이제 지금 추진하고 있는 내용, 그러니까 10% 관세라는 게 기존의 20% 수준에서의 관세가 부과되고 있죠. 여기에 추가로 업해서 관세를 부과한다는 내용입니다. 대부분 이제 석탄과 LNG 보면 이제 산업재에서의 소비되는 상품이죠. 이 부분 때문으로 인해서 국내 시장에 지금 현재 주가 올라가다가 다 내려가고 되밀리는 있습니다. 현상에서의 네. 모습이죠. 제가 앞서서 트럼프 관세 정책에 있어서 중국 얘기를 빼고 브릭스와 유럽과 뭐 멕시코, 캐나다를 네. 얘기하면서 여기에 대해서는 엄포를 놓고 협상 테이블로 끌어내기 위한 과정이라고 설명을 드렸는데, 중국 관련해서는 좀 강한 푸시를 하는 형태로의 진행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중국이 석탄은 주로 호주에서 많이 수입을 하고요. 중국 같은 경우는 호주에서 주로 수출합니다. 미국에서 수입을 하는 것이 아니고 호주에 수입을 하고, LNG 같은 경우에도 중국의 자체 생산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경제적 타격은 그렇게 크지 않을 것이다라는 측면으로서 관측되고 있어서 오늘 그리고 오후장에서의 주가 흐름에서의 상황에서 이렇게 흔들림의 모습이 나오는 것은 다시 제자리의 회복력을 가지고 주가가 움직일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표님께서 이렇게 실시간으로 저희의 마음을 꽉 잡아주시니까 다소 안심이 되는 시장인 것 같습니다. 일시적인 반응일 수 있기 때문에 그래도 시장 상황 저희와 면밀히 체크해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럼 오늘 또 5이슈 바로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도 저희가 또 소프트웨어 쪽 이야기를 했는데 오늘 어떤 이슈에 주목을 해볼까요? 제가 앞서 이제 소프트웨어 생태계가 변하고 있고 올 한 해 AI 소프트웨어 관련 흐름이 연속적으로 시장을 주도하는 형태로 진행이 될 것이라는 말씀드렸죠. 꼭 우리 시장에서만 흐름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지난해까지만 해서 AI 하면 엔비디아를 떠올리죠. 네. 한국에서는 뭐 SK 하이닉스나 한미반도체 같은 종목들이 강했고요. 그런데 최근에 AI의 이슈는 계속 올 한 해도 유지될 것으로 판단되면서 미국 시장 내에서 강세 현상을 보여주고 있는 종목들의 흐름들을 보게 되면 변화하고 있어요. 엔비디아는 최근에 뭐 딥시크 관련해서 이슈로 주가가 하락해서 120불 수준에서 왔다 갔다 하는 반면에 제가 거론을 해보겠습니다. 구글, IBM, 아마존, 메타 같은 종목들은 최근에 신고가 영역에서의 주가 흐름을 유지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해당 기업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분야가 대부분 클라우드나 그 서버를 운영하는 데이터 센터를 운영하는 기업들의 흐름들이거든요. 그렇다면 미국에서도 이미 이전 단계에서부터 시세 흐름에서의 하드웨어에서 소프트웨어로 넘어가는 과정에서의 주가 흐름에서의 모습이 이미 진행되고 있다는 측면입니다. 그럼 국내에서 흐름의 전환으로 이제 판단해 보게 될 때 국내 AI 소프트웨어 관련 종목을 우리가 거론하게 되면 대표적인 게 네카오죠.
그러나 작은 종목 내에서의 흐름을 보게 되면 뭐 여러 최근에 움직이는 한국컴퓨터라든가 또 최근 2, 3일 동안의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 카페24 같은 종목들이 최근에 강세 현상을 보여주고 있어요. 아직 전반의 흐름에서 정리되지 않은 형태에서의 모습입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저는 네이버, 카카오 이 회사의 주가 상승의 모멘텀이 이미 작용을 했고 흐름이 진행이 되고 있다는 측면에서의 모습들을 판단하고 있고 여기에 확산되는 과정에서의 종목 간의 흐름들이 연속성을 가지고 움직임이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지금 투자 관점으로 시장을 접근해보게 될 때 AI라는 테마로서 하나의 그 투자 관점으로 접근을 하게 되면 소프트웨어 관련주들을 담고 투자를 해야 된다라는 측면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저희가 이 카페24를 비롯해서 소프트웨어 쪽에 관한 힌트는 대표님께서 벌써 한 달 전쯤에 주신 걸로 제가 기억을 네. 합니다. 근데 시장이 그렇게 펼쳐지고 있기도 하고 이러한 기조가 이어질 것이다라고 보여지고요. 또 팔란티어 실적이 굉장히 좋게 그렇죠. 나왔잖아요. 네. 이 부분도 탄력을 주는데 영향을 줬던 것 같아요. 맞습니다. 오늘 네. 탄력 받는 것이 그 영향도도 있겠죠. 그렇죠. 네. 그런데 이제 우려가 되는 건 국내 소프트웨어 기업들의 실적이 그만큼 따라주지 않을 경우의 리스크들도 혹시 있을까 네. 그런 우려가 그래서 들어요.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게 네카오가 대표적인 기업이고 작은 종목들의 흐름들이 선발적으로 흐름이 진행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오늘 소개해드릴 종목 또한 조금 보석이라고 할까요? 네. 거르고 걸러서 카카오 그룹 계열사 내에서의 또 핀테크 또는 이번 AI 소프트웨어 연동지어서 흐름을 우리가 추적해 볼 수 있는 종목으로 카카오페이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볼 만한 흐름의 시점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카카오페이 정말 오랜만에 보는 그런 기업입니다. 이게 네. 공모하고요. 상장 초기에 한 14만 원, 그러니까 정확한 기억은 아니겠지만 네. 제 기억상으로 14만 원, 15만 원 이때의 주가를 보였고 그 이후에 계속해서 한 2년여 동안 빠졌어요. 네. 그리고 2만 원 내외까지의 주가 상황을 찍어주고 최근에 한 차례 상승, 기간 조정, 재반등 과정의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카카오페이를 이제 짧게 설명을 드리려고 하면은 네. 카카오 그룹 내에서 뭐 오늘 그 은행로 섹터에서 또 샘 얼트만 방안. 씨가 네. 방안을 해서 뭐 어제는 카카오, 오늘은 뭐 삼성, 뭐 등등등 SK, 네. 국내 기업과 여러 가지 협업, 조율 뭐 등등등 얘기들이 이제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국내 관련 기업들의 주가가 뭐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데 저는 카카오 그룹 차원에서 그간의 뭐 여러 가지 그 생태계 변화를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다라고 봐요. 왜냐하면 카카오도 그렇고 네이버도 그렇지만 지난해 저기 대표이사가 교체가 됐었죠. 다 여성분으로 네이버 카카오가 교체가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변화의 모색들을 추진했는데 다 시장에서 먹히지 않았어요. 실적 나쁘지 않아요. 네이버 같은 경우는 지난해 사상 최대 실적이었고요. 카카오 같은 경우 최근 5년 내에 영업이익이 5천억 수준을 계속 유지하고 있어요. 줄어들지 않았어요. 근데 시장 업황 이런 내용으로 주가가 움직이지 못했던 부분이거든요. 여기서 변환점, 변곡점, 어떤 추세선상에서의 흐름을 개선시키기 위한 이 모멘텀이 저는 AI 이쪽으로 넘어가는 과정에서의 이슈를 계속 재부각시킬 것으로 판단되고 있어요. 네이버는 네이버 자체적으로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가지고 있죠. 카카오는 카카오 모기업 내에서 진행도 하겠지만 그 자회사 단에서의 그 흐름들을 보고 때 카카오페이가 유력하다라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 무엇이냐면 일단 카카오페이는 뭐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죠. 우리가 이제 카카오톡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송금도 하고 뭐 돈도 모으고 뭐 여러 가지 선물도 하고요. 네, 뭐 여러 가지 하는 부분들에 대해 연동되는 부분도 있고 대표적으로 카카오 증권을 또 자회사로 두고 운영을 하고 있어요. 이 카카오 증권이 기존에 이제 그 적자 구조를 계속 유지하다가 최근에 해외 주식 연계한 거래 수수료 발생률이 높아지면서 이 부분의 적자 부분이 조금씩 줄고 있어요. 영업이익 적자 부분이 500억, 300억, 뭐 200억 요 수준으로 이제 줄고 있는 형태에서의 모습들이 진행이 되고 있고요. 올해는 아마 분기 흑자 전환도 가능할 상황에서의 흐름이고요. 그리고 핀테크에 대해서는 카카오톡과 관련된 카카오페이를 유지하면서 굉장히 기술력을 이미 확보하고 있는 상태에서의 기업이라는 점을 우리가 노려볼 수 있겠죠. 그런 이런 맥락점에서 본다면 카카오 그룹 내에서 AI 소프트웨어 관련된 사업을 진행한다라고 한다면 카카오페이가 그 선두에 서서 어떤 흐름에서의 사업을 영위하고 진행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하고 있고 주가적 측면에서도 판단해 보게 되면 뭐 오늘 장 세게 올랐다가 좀 밀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 고점 찍고 거래도 좀 늘어나고 있는데 이거
끝난 거 아닌가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지난 11월, 12월에 한 차례 급격한 상승의 모습을 보여줬죠. 그리고 12월, 1월에 기관화 과정에서의 흐름을 쭉 견뎌낸 이후에 어제 오늘 주가의 흐름이 다소 흐름이 개선된 양상에서의 모습입니다. 한 차례 흔들림은 중간 과정에서 물량 소화 과정에서의 흐름이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저는 AI 소프트웨어 관련한 종목들에 대해서 투자 관점으로 접근을 해보신다라고 한다면 작은 종목들 많지만 그래도 나는 큰 기업 내에서 네카오 내에서 한번 투자를 해보겠다. 해보자. 카카오는 어제는 강했지만 좀 무거워. 그리고 언제 또 돌변할지 모르겠어. 네이버도 마찬가지야. 라고 한다면 카카오페이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관점으로서의 투자 관점으로 한번 관심을 가셔도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카카오페이가 처음에 상장했었을 때는 굉장히 또 뜨거운 관심을 그렇죠. 일으켰었는데 그간 주가의 하락폭이 굉장히 컸습니다. 오늘 카카오그룹주가 전반적으로 상승을 하는데 AI 소프트웨어 쪽에 관한 탄력을 받은 바도 있지만 사실 우리가 항상 언급을 했던 게 정치 리스크 이야기들도 그렇죠. 사실 카카오그룹주는 했었잖아요. 네. 이런 부분들도 이제 해소가 됐다라고 시장에서 봐야 할까요? 정책 리스크도 있고요. 그다음에 오너 리스크도 있었죠. 네. 그런 맥락점에서 시장에서 이미 주가 상황에 대해서 충분히 반영된 상태라고 보고 있어요. 이미 이전에 많이 거론되었고 이 부분에 의해서 네이버보다도 주가 움직이지 못했고 전체적으로 시장의 연동해서 주가 움직임 자체도 나타나지 않았고 그래서 이런 악재성 부분에 대한 내용들은 다 가격에 반영이 돼 있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턴어라운드로 하는 시점에서의 상황이 나타나는 기회의 시점 상황 아닌가라고 판단합니다. 사실 제가 이제 한 가지만 더 짚고 가고 싶은 네네. 게 카카오 그룹주들은 성장성에 항상 의문이 제기가 됐잖아요. 자회사가 너무 많습니다. 네, 그런 부분들 그리고 이제 너무 이제 골목 상권 네네. 쪽에 관한 그런 인식도 조금 안 좋은 부분들도 그렇죠. 있었고 하지만 이번에 AI 소프트 기업으로 탈바꿈하게 된다면 네. 우리가 시선의 눈높이를 확실히 높여도 되는 건지. 그래야 되겠죠. 왜냐하면 카카오의 단점은 누구나가 다 알고 있습니다. 뭐 카카오가 주가 못 가는 이유 하면 툭 치면 툭 나옵니다. 말씀하신 대로 네. 자회사 문어발식 기업 자회사가 상장. 너무 많다라 상장도 그렇고 자회사가 너무 많다라는 점이 단점으로서 부각이 됐었고요. 이번에 지난해 취임한 대표이사가 자회사 내에서 20%를 또 축소시켰고 이 부분이 카카오가 움직이지 못하는 가장 큰 아킬레스건이라는 것은 해당 관계자들 너무너무 잘 알고 있어요. 우리가 알 정도이니까. 그래서 그 부분이 어느 정도 해소되고 있는 과정에서의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리스크는 정치적 리스크, 오너 리스크, 그다음에 자회사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주가의 제한적인 상황들이 이미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이 부분은 회사에도 알고 있고 앞으로 방향성조차도 이 부분을 제어하는 측면으로서의 앞으로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우려하실 필요는 없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또 오늘 카카오 그룹주에 관한 전망도 같이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이었습니다. 도움 되셨기를 바라고요. 대표님 오늘도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마켓 쇼쇼쇼 1부 마지막 코너 넥스트 마켓으로 인사드립니다. 오늘 우리 시장은 오후장 들어서 다소 밀리는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는데요. 그래도 우리 시장에서 탑픽이었다라고 한다면 삼성전자에 관한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삼성전자 그리고 이재용 회장의 무죄에 관해서 면밀히 한번 뜯어봤고요. 앞으로의 전망치들의 증권사들의 의견들도 도합을 해놨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주목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헤드라인부터 바로 열어볼 텐데요. 이제는 삼성의 시간이 온다라는 그런 헤드라인이 서울경제신문에서 확인을 해볼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재용 회장의 2심 무죄에 관해서 시장이 주목하는 이유를 한 번만 더 정리를 해보자면요. 그 타임라인들을 살펴보겠습니다. 2020년 9월 1일 날 11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이 안에는 이재용 회장도 포함이 되어 있었고요. 그리고 2심이 선고되기까지 불과 3년, 그러니까 긴 시간이 걸렸고요. 2심 선고에서 결과적으로 무죄를 판결받았습니다. 법조계에서는 다시금 검찰 측에서 항소할 가능성은 있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통상적으로 2심까지 무죄가 나온 상황에서 3심에서 이러한 판결을 뒤집을 수는 없을 것이다라는 게 공통된 의견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무죄다라는 인식이 시장에 굉장히 많이 퍼져 있는데요. 어떤 항목의 죄를 판단을 했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부당 합병과 회계 부정 등의 이유, 그러니까 19개의 혐의에 관해서 검찰 측이 고소를 한 부분을 모두 다 무죄로 판결했습니다. 그 이유는 단순히 추정만으로는 죄를 지을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추측만으로 이러한 책임을 물지는 못할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간 삼성전자가 물론 반도체 부분에서의 기술력이 조금 뒤처진 부분도 문제가 됐겠지만은 이 경영권의 부진이다라고 하는 부분들도 삼성전자의 리스크로 대두가 되긴 했습니다. 실제로 대규모의 M&A 등의 투자가 이젠 가능하게 될 것이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증권가에서 통계를 내보니까 무려 2016년 하만을 인수했던 이후에 대규모 M&A가 없었다라고 합니다. 아무래도 리더의 리스크들 때문이지 않았을까 추정을 하고 있고요. 지금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시가총액의 무려 27%의 현금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93조 3천억 원이라는 큰 현금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삼성전자의 가치 자체가 바뀔 수 있을 것이다라는 증권가의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재용 회장이 이제 경영에 본격적으로 투입이 되면서 다양한 M&A뿐만 아니라 다양한 투자를 이어갈 것이다라고 보는 시선이 있는 만큼요. 이 삼성전자의 주가에 관해서도 긍정 회로들이 시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삼성전자는 넘어야 할 산이 굉장히 많은데요. 올해 연말에 그러니까 이런 기사 하나가 났었습니다. 국제 신용평가사 무디스에서 삼성전자의 신용 등급을 하향했다라는 그런 내용이었는데요. 자극적인 헤드라인에 사실 우리 증시도 놀랐었고요. 많은 투자자분들께서 놀라시기도 했었지만 실제로 그 이야기를 자세히 한번 뜯어보면요. 신용 등급 자체는 AA2로 유지를 했고요. 신용에 관한 전망치 자체는 하향 조정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이유는요. AI 칩 시장에서 삼성전자의 기술 리더십이 부족하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실제로 향후에 12개월에서 18개월 동안 수익성이 보통 수준에 머물 것이다라고 내다봤습니다. 그런데 전반적으로 시장의 반응은요. 반도체 부분이 계속해서 뒤처지는 부분도 있었지만 이 경영이 부재하다라는 것들, 리더십이 부족하다라는 것들도 삼성전자의 부진의 이유로 꼽기도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증권가의 목표가는 어떻게 변화가 됐을까요? 이 시점에서 중요할 것 같아서 제가 한번 여러 증권사의 목표가들을 체크를 해봤습니다. 실제로 증권사 목표가는 대부분 하향 조정됐고요. 최근 2개월 동안 삼성전자의 목표가를 올렸던 증권사는 단 한 곳도 없었습니다. 목표가 살펴보겠습니다. 이전 목표가가 76,000원 그리고 많게는 85,000원 선까지 이야기를 했는데 그 이후에 최근 목표가들은 대부분 7만 원 선을 나타냈습니다. 73,000원, 71,000원 그리고 가장 높은 수준이 75,000원이다라는 거죠. 아직도 증권가에서는 반도체 부문 그리고 전자기기 부문에 관한 수요 역시도 회복을 해야 된다고 보고 있는 만큼요. 삼성전자를 바라보는 시선은 아직은 다소 차갑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사법 리스크가 사라졌고 삼성전자가 보유 중인 현금에 관해서 투자를 늘릴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시장은 삼성전자에 관해서 두 가지 시선이 공존하는 것 같고요. 사법 리스크가 다시금 항소로 들어갈 가능성이 있긴 하지만 2심에서 판결이 났던 부분들이 3심에서 뒤집을 가능성은 없다라는 게
이게 또 법조계의 공통된 의견이기도 하니까요. 여러분들이 같이 한번 이런 부분들 살펴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삼성전자에 관한 전망치들 같이 한번 살펴봤다면 저희 암호화폐 시장 이야기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암호화폐 관련한 데이터들 몇 가지를 가지고 왔습니다. 최근 들어서 디지털 자산의 유입액을 살펴볼 수 있는 그런 차트인데요. 코인시어스에서 관련한 데이터를 공유하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최근 들어서 디지털 자산에 관한 전체 유입량이 줄어들진 않을까라는 우려감이 크립토 업계는 있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세 리스크에도 많은 또 투자자들이 우리 디지털 자산에 유입을 보였다라는 게 확인이 됐습니다. 보다 자세히 데이터를 뜯어보자면 캐나다 쪽으로는 유출이 기록을 했습니다. 관세 리스크를 직격탄을 맞고 있는 그러한 나라이기 때문에 크립토 시장에서도 어느 정도의 수급은 소강됐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최근 들어서 계속되는 디지털 자산 유입 앱들은 연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다라는 게 수급적인 포인트로 가져가 보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주간 상승률을 한번 집계를 해봤습니다. 최근에 비트코인뿐만 아니라 암호화폐 시장이 조정을 겪었잖아요. 그래서 주요 암호화폐 주간 수익률을 살펴봤더니 비트코인이 마이너스 4%로 비교적 건재한 흐름을 보여줘 왔고요. 그리고 또 BNB 코인, 이더리움이 마이너스 11%를 나타내는 흐름들까지도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솔라나 코인은 마이너스 15%를 나타내면서 주간 수익률도 좋지 않은 모습들 보여줬는데요. 이 중에 눈에 띄는 건 보이실지는 모르겠지만 여기 도지코인이 마이너스 20%를 나타냈습니다. 그간 일론 머스크 발에 관한 밈코인들의 상승이 시장에 눈에 띄었었는데 결과적으로 주요 암호화폐에 관한 하락도 밈코인이 어느 정도는 주도했다라고 여러분들이 살펴보실 수 있는 대목일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데이터 한번 체크해봤다면요. 마지막으로 암호화폐 시장으로 넘어가서요. 암호화폐 시장에 관한 시세 흐름들 살펴보겠습니다. 홍콩 증시 개장하면서 암호화폐 시장에 소폭의 조정이 나오긴 했었지만 뉴욕장 시작하면서는 암호화폐 시장에서 비트코인이 다시금 10만 달러 선을 도달하는 흐름까지도 확인이 됐는데요. 지금 현재 아시아 증시 개장하면서는 9만 8천 달러 선 나타내면서 다시 10만 달러 선 아래로 내려왔다는 거 체크해 보시면 좋겠고요. 추가적으로 다른 코인들도 보겠습니다. 이더리움은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마이너스 7%를 다시금 나타내고 있는데요. 전반적으로 중국의 관세 리스크가 다시금 크립토 시장을 끌어내리는 것처럼 보이고요. 저희가 사실상 쇼쇼쇼 방송 시작하기 직전에는 대부분의 흐름들이 좋았는데요.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급격한 하락세 크립토 시장에서도 보여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리플 코인도 지금 시작에서는 마이너스 6% 하락합니다. 전반적으로 어제 하락했던 부분들을 오늘 장 초반에는 다시금 돌려놨었는데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전반적으로 빨간불 나타내면서 크립토 시장 역시도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솔라나 코인은 그래도 현재 200달러 선을 유지해주면서 심리적인 지지선까지는 계속 이어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트코인 전반적으로 하락을 합니다. 도지코인도 현재는 마이너스 9% 나타나는 흐름들 확인이 되고 있고요. 트론 코인도 마이너스 4%가량 하락하면서 전반적으로 힘든 시장 여전히 연출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들려드린 속보로 인해서 증시가 전반적으로 흔들리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대응점 필요할 것 같습니다. 2부에서 계속되는 이야기 이어가 보도록 하겠고요. 저희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가치 판단과 상승 하락 보장하고 있진 않다는 점 다시 한번 유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잠시 뒤에 오후장 전략들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